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새해 벽두부터 경제 활력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저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일이 아주 시급한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전략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금융의 혁신이다. 금융을 다양한 모험 자본을 육성해서 자본시장을 빨리 혁신해서 키워줘야만 기술 집약형,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 근거와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금년도 경제 활력 대책,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16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국제 학술대회나 이런 데 가면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경제를 고속성장으로 빨리 하고 민주화도 함께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성장 전략은 60년대부터 우리가 경제개발계획을 1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수출 중심의 대기업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불균형 성장 정책이라고 하죠. 6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GDP가 60불, 70불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금의 북한이나 캄보디아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아무런 자원도 없고 그나마 있던 산업시설은 6.25 전쟁으로 다 망가졌고 오직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었는데 대일 청구권 자금을 비롯해서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공공차관, 정부 책임하에 돈 꼬은 거, 상업차관, 정부가 보증해서 돈 꼬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은 개도국 당시 어려운 나라들은 대부분 국내 정치적으로 워낙 빈곤이고 쓸 데가 많으니까 대체로 소비재 형태로 당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써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그걸 아껴서 SOC 건설과 기간산업 육성에 투자를 했고, 근데 워낙 이런 사업을 해본 인력도 없었으니까 극소수의 기업들에게 지원을 집중해 줘서 정부가 세금 지원, 자금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환율에 유리한 적용까지 모든 지원과 집중을 집중했습니다. 그런 전략을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경제가 고르게 발전한 게 아니라 몇 개 분야에 관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군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는 지금도 반도체, 휴대폰, 조선,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의 6가지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상위권에 올라가는 상태가 된 것이 90년대 초반 그때까지 만들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평균 성장률이 막 8%, 10% 이렇게 성장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겼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니까, 성장률이 높아지고 1인당 GDP가 빠르게 높아지니까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많은 의식의 변화, 교육 수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 3만 달러 이상인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됐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으로의 미래 성장 잠재력으로 꼽을 수 있다면 200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정보화 혁명을 시작한 것이 성공해서, 또 그 이전 김영삼 정부 때의 그 성공의 기반은 통신시설부터 우리 모델로
미국의 낡은 모델을 수입하지 않고 새롭게 개발된 모델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고, 그것이 정보화 혁명에서도 항상 먼저 앞서갔고, 특히 초고속 그 슈퍼하이웨이라고 불려지는 초고속 그 인터넷망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촘촘하게 깔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팍팍 터지고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니까 빨리빨리 인터넷이 뜨니까 당장 1분만 가도 갑갑하거든요. 인터넷 그 뜨는 속도가 늦어서. 근데 우리는 전 국민이 인터넷에 친화된 그런 훈련들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ICT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만들게 되면 테스트베드 시장으로 대표적인으로 출시하는 것이 용산전자상가에 출시하는 그런 정도의 저력을 갖춘 경제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성장 전략은 선진국이 소수의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대기업을 주력하는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어떤 경제 운영 패러다임, 기업 경영 패러다임을 썼냐 하면 베끼기 성장 전략을 했습니다. 선진국에서 다 해본 것 중에서 실패한 건 안 하고 성공한 것만 베끼는 전략을 쓰니까 성공이 확실한데 거의 90% 넘어 100% 이건 확실히 된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죠. 기업가도 그랬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부지런하고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력이 높고 거기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속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세계에서 그 당시 제일 잘 베낀다 그랬는데 70년대까지.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빨리 더 철저히 베끼다 보니까 80년대 말로 들어와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다 세계 1등을 차지해 버리니까 조선에서도 철강에서도 일본한테 배웠지만 일본을 추월해 버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의 경쟁력의 핵심은 뭐였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로는 멕시코와 함께 OECD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긴 나라. 그래서 ILO나 OECD나 IMF로부터 계속 근로시간을 줄여라는 권고를 받아온 나라죠.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의 노동의 생산성은 세계 경제 규모가 12에서 12위권, 수출 규모는 6위에서 7위권을 왔다 갔다 하고 생산성도 10위권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하죠. 그러면 임금도 그 정도 받는 게 정상이죠. OECD 3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임금 수준은 어떠냐? 생산성은 12에서 11위, 12위 그 정도로 안 벗어나는데 임금은 27위, 28위 이런 수준의 저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가 엄청난 경쟁력으로 작용을 해서 그것이 고속 성장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됐는데 그때까지 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예금을 받은 금융자금들을 한 80% 정도를 기업에 대출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의 금융기관 자산운용 비중의 80%가 기업금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기업 재벌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죠. 그러니까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했습니다. A 공장을 짓고 재평가해가지고 3억 들여 짓고 재평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고속 성장하면서 물가도 상승률도 높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빨리빨리 되니까 공장 재평가하면 금방 10억 되고 그 공장을 다시 10억짜리를 담보 놓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B기업을 만들고 B기업을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차액으로 또 돈 꾸어서 C기업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A, B, C, D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가지고 마지막 기업에서 맨 처음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버리면 이게 정확하게 순환출자가 되는 것이죠. 순환출자가 되는 계열사 안에서는 출자 전체 자본에 서로 옮겨간 것만큼 가공자본이 숫자는 있지만 실제는 돈이 없는 거죠. 뱅그리로 돌아서 가공자본이 형성되고 그런 계열사 중에 하나만 부도나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취약한 재무구조를 우리 재벌들이 갖게 됐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잘 되니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럴 때 안 키우면 바보다 이래가지고 계속 담보 넣고 은행 돈 빌려갖고 또 기업 확장해서 재평가해가지고 거기서 또 차액으로 은행에서 또 돈 빌려서 또 기업 사고 이런 식으로 무리한 경영을 하다가 96년에 태국에서부터 시작된 동남아 금융시장에서 불어오는 외환 위기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금융회사들이 특히 단자사나 종금사들이 전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져 있으니까 정부가 경제를 살려보려고 제로금리 정책을 썼습니다. 3개월짜리 금융은 이자율 1% 미만 0.몇 %로 돈을 빌려주는 제로금리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당시 공금리는 8%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증권 회사나 종합금융회사나 단자회사들이 일본에서 계속 3개월짜리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3개월마다 리볼빙 시키면서 국내에서 8%로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동남아까지 전부 진출해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서 그런 나라들은 연금리가 20% 30% 되니까 그런데 다만 그것이 1년 만기 금리거든요. 1년 만기, 2년 만기로 장기 금리를 주고 있다가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오니까 일본 은행들이 전부 자금을 회수해버리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돈을 뉴마니를 안 주니까 새 돈은 안 주고 헌 돈은 회수해버리니까 3개월짜리 조건이니까 갚아야 되죠. 그런데 받을 때는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받을 때는 아직 1년짜리 2년짜리가 못 받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나기 시작한 것이 종금사와 단자사를 가지고 있는 재벌들을 모조리 다 부도가 났습니다. 한 금융사가 부도가 나면 그 계열사 예를 들면 대한종금이 부도가 나니까 30개의 혜태 계열의 계열사가 모두 한꺼번에 쓰러지는 이것이 외환위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97년에부터 시작해서 30대 재벌 중에서 16개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많이 꿔줬던 은행들, 주로 기업금융을 비중을 크게 했던 은행들 전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행들 이름 들어보십시오. 제일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외환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줄줄이 중앙에만 해도 5개, 6개가 쓰러지고 그래 그런 은행들이 지금 현재 큰 은행 5개로다가 정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직장은 재벌하고 은행이었거든요. 거기에서 97년, 98년에 무려 실업자가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융권 실업자가 20만 명이 넘었고 금융노련에서 그 뒤 5년 뒤에 조사한 거로 보면 자기들이 발표한 거로는 실업자 중에 절반은 극빈자로 전락했다. 그 뒤에 우리나라의 금융 관행이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 금융은 철저한 기업금융. 그래서 그때는 금융기관을 어떻게 비판했냐 하면 왜 국민들의 돈 모아가지고 재벌의 사금고 노릇하느냐라고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그 뒤에는 기업금융의 비중을 확 줄이고 한 것이 작년에 통계가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47%까지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80%의 자금을 기업에 운영하다가 47%로 줄이고 그 차이를 그 돈을 어디다 운영했냐? 전부 아파트 부동산 담보 대출에 운영을 했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담보 대출에 운영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뛰어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면 수도권에서 20년 전에는 25평짜리 아파트 1억이면 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에서 가까운 분당이나 안양이나 이 정도만 가도 25평짜리 살려면 3억에서 5억 사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2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집이 없는데 47%가 무주택자고 해마다 새로 분가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구는 집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의 역분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지난 20년간 금융기관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 노조들은 어떻게든지 직장 고용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한 사업은 안 한다. 조금이라도 위험도가 있는 기업금융은 하지 않고 아파트 담보대출은 100% 안전하니까 평가가액의 50% 이내에서 대출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돈으로 바꾸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영한 것이 뜻하지 않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반면에 아파트 부동산 업자들만 여건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뛰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임금 인상 요인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생산성 증대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종합해서 금융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20년 동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국민들이 모아준 돈을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본래 여러분 중학교 때 사회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그것을 기업에 융자해주고 대출해줘서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늘리면 그것이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져서 가게가 갖고 있던 돈이 은행을 통하여 생산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의 경제적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효율성 면에서 그런 생산성 증대라는 면에서 국민의 돈이 지난 20년 동안 금융기관을 통하여 너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쓰여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역분배를 만들어내는 큰 원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역분배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하기 전에 이게 너무 덥지 않으세요? 제가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이 히팅을 너무 세게 한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요게 낮아요. 이 낮은 데는 금방 덥고 금방 또 씻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외환위기를 겪고 우리 경제는 전혀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외환위기가 97년이었으니까 꼭 20년 됐죠. 20년 동안 우리 경제는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실제 성장률은 빨간 겁니다. 외환위기 때 이렇게 팍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졌다가 DJ 정부 때 6%, 노무현 정부 때 5%, 이명박 정부 4%, 박근혜 정부 때는 3% 성장을 해야 되는데 4년 중에 3년이 2%대로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첫년인 2017년에는 호황이 돼서 3.1% 성장을 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새로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올해 다시 국제적으로 여건이 나빠지면서 2.7% 성장했고 한국은행은 최근에 내년은 2.6%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올해는.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모습입니다. 제가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백기기 성장을 하던 시절 그때는 성공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재벌이 계속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라도 공장의 투자 규모를 키워서 경제가 고속 성장할 수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 비효율적인 투자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까지 왔는데 그게 90년대 초중반쯤 됐습니다. 그때도 뭔가 투자를 새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재벌들 보고 우리나라는 기업이라는 게 재벌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대통령마다 청와대로 불러서 재벌들 보고 투자 좀 해라 혁신 투자해라 하는데 여기서 재벌들이 해야 할 혁신 투자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베낄 게 없으니까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력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돈이 조 단위로 많이 들어가면서도 성공 확률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기술 집약형 중소벤처를 만드는 거나 똑같죠. 근데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기술 집약형 중소벤처의 성공 확률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5%도 안 되는 분야에 조 단위로 투자하라 그러면 절대 투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그 분야는 투자 안 하고 주로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모든 지원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그게 유통산업이었습니다. 유통산업에 지난 20년간 모든 재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청계시장, 광장시장 이런 것이 물품별로 중심을 이루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중간 도매상들이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상인들 중에 부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건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까이가 그 유통산업을 통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재래시장은 완전히 쪼그라들어 전부 백화점, 마트, 전국 체인 체제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소비자들이 편하고 물건도 좋고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광고와 모든 걸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재벌들이 거기서 재미를 보고 돈을 버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젊은 층 소비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음료나 커피숍이나 뭐 치킨점까지도 전부 전국적 체인화 해가지고 전부 대기업화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의 분배의 양극화, 이것이 우리 경제를 지난 20년간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 경제는 소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소비가 주니까 투자가 줄고, 투자가 주니까 일자리가 줄고, 그러니까 다시 소비가 주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된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한 변화냐 하면 제가 92년에 국장으로 승진해서 정부에서 93년에 OECD의 원조 공유국가 모임 회의에 가서 토론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외국 전문가들한테 또 저기 소비에트에서 독립한 스탄간 주리 국가들의 경제장관들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다. 일본, 대만, 우리나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계에서 경제 성장이 제일 높다. 그런데 고속 성장은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죠. 우리 경제가 분배가 아주 역진적이다라는 비판을 북한을 통해서 전 세계의 학자들이 해댔는데 통계를 봐라. 지니계수나 모든 지표를 봐도 우리 경제가 일본하고 대만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소득이 가장 고르게 공평된 분배된 나라다. 게다가 일본은 재정이 건전성을 상실해서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를 계속 늘려가면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쓰다가 보니까 일본은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260%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40%를 안 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40%. 제가 93년에 갔을 때는 30%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토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경제가 불과 20년 만에 지금은 어떠냐? 소득의 불공평도가 OECD 37개 나라 중에서 꼴찌입니다. 가장 불공평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대기업이 유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유통산업을 다 먹어버리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들이 기업금융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아파트 담보대출에다가 해서 아파트 가격을 오르게 하니까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 사이에 부의 역분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지난 20년간
우리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이죠. 그것이 우리 경제를 이런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여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기업금융의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비중이 70%가 넘고 제조업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면서 부동산의 비중은 높아졌다. 25%까지 올랐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업금융이 47%로 줄었는데 그나마도 기업에 돈 주는 것도 담보 없이 돈 꿔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3대 재벌밖에는 해당이 안 되고, 모든 기업에 대해서 반드시 100% 담보물을 잡고 융자해 주니까 은행은 안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서 보면 98.8%가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융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벤처기업의 주식에 투자는 1.2%밖에 안 되는 이런 풍토로 금융 관행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어떠냐?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금융이 완전히 개혁되어 가지고 투자가 60%, 융자가 4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데 벤처 캐피탈들이, 그 벤처 캐피탈들은 핵심 인력이 전부 이공계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오면 상가대학 법과대학 나온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왜냐하면 융자 중심의 금융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약의 평가, 담보물의 평가, 안 갚을 때 어떻게 돈을 빨리 확보하나, 뭐 이런 게 중심이니까 상대 법대가 필요한데, 자기 위험부담하에 투자를 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미래 융합의 새로운 영역에서 창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해서 그걸 평가해서 투자를 하고, 다음 단계에서 모든 기업이 이제 한 2년에서 5년 가면 벤처 창업기업들은 소위 죽음의 계곡이라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막 뛰어들면서 시장이 좁아지고 자기 당초 기술은 한계를 맞게 되니까, 그럴 때 M&A를 통해서 새로운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을 다시 성장시키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벤처 캐피탈들이 미국이나 선진국에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 사람들도 전부가 기업의 그 기술이나 경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중심이 되게 된 거죠. 금융은 ICT 산업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의 관행이 오프라인 은행에 증권회사에 가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이제 1, 2%밖에 안 됩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우리 집사람 65이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 최근 5년에 은행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폰뱅킹 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이 우리나라처럼 오프라인 지점을 저렇게 크게 비싼 데다 빌려 갖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경쟁을 제대로 치열하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의 금융기관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추세에 맞춰서 전부 핀테크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의 한 분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여기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10년이나 뒤떨어져 있는데, 이 추세로 가면은 유럽의 금융 발전 과정에서 금융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나라는 독일이나 영국 금융기관들이 전부 시장화돼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금융이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 달라 하고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에다 입법을 요구해서 작년 10월에 겨우겨우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을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왜 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셨냐 하면, 유통산업을 지난 20년간 재벌이 다 장악해버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유통산업을
재벌이 장악하고 있으면 새로운 부자, 새로운 성공 기업이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재벌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기업이 한 20년간 한 2,000개 정도 생겼는데 이게 전부 ICT 기업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발전한 그걸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 안 나. 더우니까 영어 단어가 잊어버렸어요. 플랫폼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게임 산업에 주로 특화해가지고 게임의 분야별로 성공한 기업들이 자산 가치가 한 1,000억 이상 되는 기업으로 발전한 인터넷 기업들이 한 2,000개가 좀 남짓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을 보면 이게 다 재벌이 잘 하지 않는 영역에서 뛰어들어서 성공한 기업들인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IT의 그 기술에 대해서 가장 친숙하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변화하는 핀테크 산업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잘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 아니겠냐. 그래서 소규모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핀테크의 금융 혁신의 변화를 이 사람들이 선도해서 나가게 하고 성공하면 우리 큰 금융기관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경쟁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그걸 요구했던 거고 이제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거꾸로 중국을 추격하는 추격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안정성 위주로 아파트 담보대출 중심으로 하고 100% 담보 잡고 융자하고 하니까 뭐 R&D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뭐 혁신할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뭐 맨날 똑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R&D 투자 비율이 미국 금융기관의 8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금융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아주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 나라의 큰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은 전부가 뭐 갖고 돈 벌었냐 하면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유망중소벤처기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작은 금액을 한 기업에 뭐 많아도 5억, 10억을 안 넘고 뭐 1억, 2억 이렇게 투자해서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 인텔, 구글, 애플 다 그 대량 정보 처리 능력을 기초로 해서 좋은 엘리트 사원들을 전 세계에서 유치해가지고 비싼 월급 주고 그 사람들을 집단 지성이 극대화되도록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치열한 브레인 스토밍 창의 개발 훈련들을 쌓게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 분야에 새로운 기업이 어떤 게 유망하냐를 늘 연구하고 찾아서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 그런 분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적 자원은 훌륭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적응력, 특히 젊은 분들의 또 모든 능력 면에서 교육력도 높고 혁신 의지도 강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그 영어로 소셜 아워드 모빌리티 출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에너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20년간 재벌 중심의 경제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는 지금 전부 안정추구형 직장에 가 있습니다. 고시에서 공무원 되거나 공기업의 직원이 되거나 대기업의 안전한 큰 대기업에 망하지 않는 대기업에 임직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나라는 혁신이 생길 수가 없죠.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안정추구형으로 있는데 누가 혁신 투자를 하고 창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창업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선진국의 경험과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엔지니어 출신 과장, 부장, 팀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하면 성공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안정추구형으로 앉아있냐. 재벌사들이 월급을 많이 주는 데다가
창업을 하면 100% 자기 위험 책임하에, 자기 위험 부담하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안 주니까 융자만 하니까 융자를 내면 자기 담보물 잡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융자 금액이 쥐꼬리만하게밖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기업 경험 경력이 없으니까. 업력이 없으면 융자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100% 자기 돈으로 다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좀 애니 꽂고 더럽고 때로는 재벌 오나 뭐 저 뒤치다거리 해주느라고 애니 꽂고 그렇지만 꾹 참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평생 나 한 자는 보장이 된다. 이런 생각을 안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회에 새로운 열풍을 만들려면 큰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똑같이 중소벤처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옛날 자기가 사업하던 60년대처럼 정부 예산 지원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줬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모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년 예산이 최대로 늘었다고 하지만 480조, R&D 전부 합쳐서 20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기업에 얼마나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하는 것은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정부의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왜? 책임 안 지려고. 안 그러면 유착되죠. 부패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 성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게 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의 방법을 융자에서 투자로 바꿔서 금융기관이 엔지니어들을 전문적으로 많이 고용해서 지금처럼 전국에 지점이 1000개씩 되는 그런 증권회사 다 필요 없고 업종별로 엘리트 사원 5명, 6명 가지고 하는 그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 캐피탈을 만들고 스케일업 단계에 또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위기에 빠진 중소벤처 기업들을 그 M&A를 시켜서 살려내고 그래서 거기서 큰 돈을 벌고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버는 거죠. 그리고 투자한 돈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벤처 기업이 성공하면 전부 80% 이상을 IPO라 그래서 증권거래소라든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회수합니다. 그런데 이 상장을 내면 공무원과 위원회에 심사받는데 1, 2년, 2, 3년 걸리죠. 부대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리지드해서는 이게 사람들이 쉽게 투자 안 하죠. 거기 투자했다가 돈 몇 빼고 잠긴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M&A 방식이 98% 됩니다. 이 M&A 누가 하냐? 전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들이 합니다. 그 팔려고 하면 그 지분을 또 그 회사를 그와 비슷한 다른 회사와 M&A 시켜가지고 거기서 돈을 한꺼번에 빼서 판다든가 또 다양한 형태의 이런 이그짓 세 단계에 있어서 새로운 금융기관들의 영업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8만 6천 개가 됐습니다. 재작년이 7만 1이었고요. 그러나 전부가 대부분이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이고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창업 기업의 비율은 세계에서 우리가 아주 낮고 그중에 석박사의 비중이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석박사 창업 비중이 50%를 넘는데 우리는 이게 5% 수준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 중에 성공한 벤처기업을 대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창업 후 10년 내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그런 기업이 세계에 290여 개 되는데 우리나라 4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금융을 어떻게 혁신하느냐? 이것을 종합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기술집약형 중소벤처의 창업 단계, 스타트업 단계의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들을 업종별로 다양하게 작은 규모의 벤처 캐피탈들을 금융기관별로 만들어서
꼭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이걸 투자해야 된다. 두 번째, 스케일업 단계에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도록 스케일업 단계에서 M&A를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벤처 캐피탈을 만들고, 마지막엔 이그짓, 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또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밖에 없고 금융기관들의 경영에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종합해서 모으면 금융혁신을 통해서 융자에서 투자로 가고, 금융기관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우리나라에 5개의 큰 금융기관이 있는데 평균 자산 운영 규모가 600조에서 650조 사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맡긴 돈의 규모가 연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 3천조가 최소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기술집약형 중소벤처에 투자한 돈이 총액이 3조 4천억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성공 사례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은행장들한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 금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10조만 투자해라. 그러면 우리은행이 또 신한은행이 하나은행이 앞장서서 IBK가 투자했다, 우리 회사에 했다는 게 다 공시되거든요. 공시되면 시중에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0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은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아는 게 아파트하고 상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가격이 오르지, 그거는 경제적으로 아무 생산성이 높이는 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부가 그냥 올라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거로 인한 역분배가 일어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하든 뭐든 부동산은 좀 눌러야 되거든요.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들을 못하고, 그러니까 더 경제에 대해서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게. 그래서 금융기관이 앞장서서 전 세계의 선진국가처럼 그런 데를 찾아서 선도 투자를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따라 들어갈 거냐? 재벌들이 다음에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현금, 예금, 유가증권과 같은 그런 자금을 얼마 가지고 있냐? 2017년 발표된 통계가 연말에 883조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또 늘었을 테니까 한 1000조 가지고 있는 거죠.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3000조, 재벌이 갖고 있는 1000조에 정말 5%씩만, 5%도 아니고 3%씩만 우리 금년 상반기에 투자되면 금방 10조 만들 수 있습니다. 시중에 여유자금이 따라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10조면은요, 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는 큰 기업이래야 30억 정도고 보통은 10억 내외밖에 투자를 안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성공 확률이 5%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0억으로 계산하면 10억짜리 기업이 상반기에 10,000개가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중에 10%, 1000개는 가능성이 있는, 유니콘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고요. 하반기에 가서. 1000개 중에 100개는 연말에 가면은 또 6개월이 지나면, 야, 이거는 언론에서 아마 성공 신화로 자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간 부분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문화를 고쳐야 될 것은, 그동안 한번 기업하다 망하면 평생 부도낸 놈, 이런 오명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집약형 중소벤처는 성공률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고, 실패하지 않은 기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경영학 박사학위를 쓸 때 스탠퍼드 대학 같은 데는 미시간 애나바에 있는 실패 박물관을 반드시 갔다가 오고 거기서 뭘 배웠냐 하는 에세이를 쓰게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걸 지금 정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인적 보증, 이거 다 없애버리고 있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모든 지원 자금도 창업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 중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골라서 3~4번은 지원해 준다.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2017년에 창업 단계, 제도 전 단계에 5,900억, 200억을 투자를 해줬습니다. 정부 자금으로.
정부가 많이 선별을 해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2년간 생존율이 거의 절반이 생존했는데 제도적 기업은 84%나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높아지는 거고 대개 두 번 실패하면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미국에서는 왜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지냐 하면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10년 내에 6번 창업을 한답니다. 그 소리는 3번이나 4번은 실패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6번 창업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벤처 캐피탈들이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소마다 매일 가서 모여가지고 그 포스트 닥터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보고 딱 봤다가 당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을 내가 500만 불에 사고 나머지 500만 불은 우리가 돈을 대겠다. 너한테 주식을 50% 주겠다. 그리고 성공하면 네가 반 가져가고 실패하면 너는 성공 보수만 못 받을 뿐이지 아무 손해가 없다. 그러니까 창업할 수 있잖아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그런 금융 여건과 문화가 만들어지면 창업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신화가 금년 연말쯤 가서 한 100여 개 기업이 잇따라 나오고 언론에 홍보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홍보되고 하면 제가 보기엔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가장 안주하고 있는 재벌 기업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뛰쳐나와서 창업할 겁니다. 과거 1970년대 수출 벤처 때 그랬습니다. 김우중으로 대표되는 세일즈맨들이 앞다투어 재벌 기업에서 뛰어나왔잖아요. 또 ICT 기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도 ICT 벤처 때도. 그렇게 돼야만 재벌들이 정신 차리고 능력 없는 오너들은 경영일선에서 손 띄고 유능한 전문 경영인들을 영입해서 비싼 돈 주고 고용한 자기 근로자들이 그 집단 지성이 극대로 발휘되는 전문 경영 체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벌들도 혁신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혁신의 마지막 성패는 재벌이 바뀌어야 바뀝니다. 왜냐하면 재벌처럼 저렇게 등치가 커지면 관료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부터 시작한 혁신의 바람이 재벌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는 언론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는 정당이 바뀌고 정치권이 바뀔 거고 마지막에 노조가 바뀌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이러한 것을 기초로 작년 12월 12일 날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제가 의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경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은 전부 다 10명을 모셔서 위원으로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책연구소 10개 경제에 관한 국책연구소 10개의 선임연구원들을 간사로 모시고 그리고 경제에 관한 공부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CEO 이런 사람들을 43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그런 분야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 전략이어야 한다 하고 결론을 내고 이걸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대통령부터 전 장관들이 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당의 요구를 받아서 12월 17일 날 국민에게 발표를 하고 지금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저는 매일 요새 은행장들 만나서 이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걸 같이 토론하고 상담하고 다니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신한은행은 1조 7천억을 상반기 중에 투자하겠다. 또 우리은행도 한 1조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정책들, 이제 금년도 경제정책은 경제의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이고 체질도 개선하고 구조개혁하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크게 4개 방향으로 잡았고요. 16가지 중점 과제를 이렇게 골랐는데 뒷부분에 자세히 나오니까 16가지를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서 국민들이 체감 성과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빅딜을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여기 빅 이노베이션 속에 금융의 혁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 트러스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죠. 자, 먼저 네 개의 빅 프로젝트는 상반기 중에 민간과 공공, 지자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빅 이노베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제의 4대 핵심 산업에 대한 혁신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해결이 지연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네 가지를 골라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매듭을 짓고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빅 프로젝트가 뭐냐? 반도체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등 기업 투자를 6조 원 플러스 알파, 민간 투자 또 공공 분야의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서 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일사분기 중에 추진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발표가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하게 되면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타를 앞으로는 지금 500억 이상에서 1000억 이상으로 기준을 올리고, 그리고 1000억이 넘는 사업일지라도 꼭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앞당겨서 한다. 그 다음에 지역 밀착형 생활 SOC를 8조 6천억 플러스 알파인데 우선 한 10조 정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투자들을 하면 이거는 전부 지역의 작은 건설업자들이 맡아서 하게 되니까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기 비이노베이션의 핵심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집약형 중소벤처를 위한 금융혁신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산업으로 그동안 성장해온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네 분야를 그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것을 잘 견뎌줬고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단계에서 올 초부터 조선에서 수주가 늘어나면서 활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스마트 공장, 바이오 헬스, 아까 말씀드린 핀테크, 그리고 미래 자동차를 위한 투자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고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관광과 보건, 콘텐츠, 물류, 특히 K-팝 공연장 같은 것을 미국에 있는 그 무슨 유명한 공연장인데 그거에 필적할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 K-팝의 스타들이 상설적으로 거기서 공연하고 매출이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걸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풀라 그러면 다른 정치 세력이나 다른 사회 세력이 반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고 내려온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유 업종인데요. 숙박 공유라든가 카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보건의료에도 그런 게 많죠.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대화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작년에 어렵게 규제 샌드박스법,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을 시작할 때는 2년간은 일정 지역에서 시작하면 특정 지역에서 시작하면 2년간은 기존의 어떤 법에 대한 규제도 안 받게 한다. 그래서 그게 규제 샌드박스죠. 2년간은 일체 규제 없이 해봐라 마음껏. 그러고 2년 뒤에 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해서 이 기업의 규제를 안 적용해 준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느냐 따져보고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는 방법으로 규제의 원칙을 바꿔나가겠다는 것이죠. 핀테크나 ICT 분야 사업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여기 군사보호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116배가 해제되면 여기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속 성장을 60년대부터 90년대 하는 과정에서 경제는 빨리 성장했는데 이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외환위기를 맞아서 실업자가 100만 명이 생기니까 그야말로 6.25 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 이제 사회 안전망인데 시간이 20년이 됐지만 아직도
OECD 국가 중에는 하위권입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OECD 중위권 정도로 전체적으로 고용안전망이나 실업급여나 기초안전망, 아동수당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금년도에 사업계획으로 많이 투자했고요. 최저임금과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건 숙명적으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OECD나 IMF에서는 한국이 재정의 건전성은 세계에서 3위, 4위 정도 재정이 건전한데, 그런데 2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분배가 공평한 나라에서 가장 분배가 불공평한 나라로 전락했는데 재정이 도대체 뭐하고 있냐? 왜 가만히 있냐? 그래서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 재정을 통한 분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임금을 올려야 된다. 당신들 OECD에서 12 정도의 생산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27위, 28위 임금을 주면서 그래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과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새로운 영역에서만 돈 벌 수 있는 블루오션이 생겨나는데 거기에 맞는 노동력으로 바꿔가려면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주고 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줄여줘야지. 그래야 창의성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걸 권고했고 우리 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 모든 후보들이 여기에 다 승복을 하고 다 공약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3년 내에 하겠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4년 또 어떤 사람은 5년 그랬었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한 정부의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2017년에 5월 10일까지 맨날 이 소리 하고 10일날 선거하고 11일날 바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때 뒤엎고 이거 좀 한 1년 미루고 그동안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노조를 비롯해서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얼마나 난리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5월 11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준비가 부족했죠. 내각을 갖추는데 청문회 갖추고 이러는데 4개월 걸렸잖아요. 그동안은 청와대 비서관들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비서관들이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대학 교수 출신들이. 그러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데 따르는 지금까지 저항을 받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준비를 갖추어서 가두수술에도 작년에 대폭 인상해서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 이런 프랭카드가 시장마다 달리게 만들었고 또 EITC라고 근로장려세제를 저임금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자들을 위한 대상자를 무려 3배 늘리고 지원금액도 3배 늘리는 것을 작년에 법을 고쳐서 통과를 시켜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대폭 늘려 공급하고 하니까 이제는 문제점이 많이 치유 보완되면서 본래 이 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은 속성이 성과는 2년 정도 최소 기다려야 나타납니다. 왜냐? 임금을 올려가지고 그것이 생산성 증대가 나타나려면 임금이 올라가고 나서 좀 더 받았으니까 우리 생산성을 높여야지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이 학습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임금이 늘어나면 그것이 소비가 바뀌고 소비가 늘어나서 다시 그것이 투자가 늘어나고 다시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려면 암만 빨라도 2년은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은 상당히 지불을 하고 올해 하반기쯤 가면 이러한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미도 작년부터 나타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고용근로자들의 소득이 늘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성과는 하반기에 나오는데 근데 이런 거는 근데 비용은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강행법으로 5천만 원을 동시에 임금을 하루에 올리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 그 부작용 이것은 한꺼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리미리 잘 준비했다 시행하지 그랬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인수위도 못 꾸리고. 그리고 5월 10일까지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11일 날 갑자기 대통령 돼서 이제 한 2년 후에 하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랬다간 더 큰 혼란이 일어났으니까.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숙명과 같은 건데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성과가 나타나니까 그러나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안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시간도 탄력 근로제의 3개월 내 시한을 노사 간의 신뢰만 회복되면 선진국처럼 업종별로 나누어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정은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